골방 청춘들의 본격 지역 민심 방송 귤 까는 방송 귤팟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 까는 방송 귤팟 인사드리겠습니다. 빼빠입니다. 예, 광주바닥 MC입니다. 예, 세상의 모든 감자칩과 프렌치 프라이를 위해서 희생된 감자들의 희생을 기리. 너무 길어. 들어줄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예, 이코입니다. 네, 맨발입니다. 다시 멘트를 좀 해봐요. 최근에 그 동물 위령제가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약간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말해봐요. 방금 말한 대로 감자칩과 프렌치 프라이를 위해서 희생된 감자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감자입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감자칩 때문에 감자가 엄청 올랐다가 지금 다시 폭망했잖아요. 아, 그래요? 저보다 감자의 소식들을 더 잘 알고 계시고. 아니, 2년 전이죠. 감자칩 갑자기 떠가지고 감자 가격이 허니 어마어마하게 버터칩? 허니버터칩 때문에. 그게 벌써 2년 전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제 아는 애 아버지가 감자를 엄청 심었는데 그 다음에 감자가 박스값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수급 조절에 실패했구나. 너무 슬프더라고. 그래서 네. 한 박스 주라 그래도 너무 안타깝다. 박스값도 안 나온다고. 감자가 싸긴 싼데. 네. 아니, 잠깐 올랐었어요 그때. 네. 어서 다 그냥 구할 수 있는데 그냥. 아니, 안 그래도 방금 감자가 그 위령제 관련된 이야기 했는데 저희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날이 초복을 지나온 날이에요. 이제 중복과 초복 사이죠, 지금이. 네. 초복 때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한데 그 위령제가 그 초복이랑 좀 관련이 있거든요. 초복 때 뭐를 좀 드셨어요? 그 개고기 때문에 그 위령제 그 말을 네네. 개, 닭, 오리 개, 닭, 이런 소, 동물들을 위해서. 오리들을 위해서 네. 지역에 있는 녹색당과 그리고 노동당 그리고 또 어느 단체였죠? 이렇게 동물권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이제 동물들이 초복과 이 중복, 말복까지 해서 삼복더위에 많이 이제 쓰러져 가기 때문에 이들을 위로하는 이제 저는 위령제를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 이렇게 삼계탕을 네. 이제 이미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그날 초복 네,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드셨어요? 네. 맛있게? 맛있게 먹었어요. 아니 근데 확실히 그날 그 위령제를 한다고 하니까 좀 그날을 피하게 되더라고요. 저 그날 백숙 먹었는데. 취재 가시지 않았어요? 다른 기자가 하고. 가셨어요? 저는 백숙은 안 먹었는데 그냥 돈가스 먹었는데. 아 진짜? 그럼 괜찮은 건가? 아니 근데 저는 얼마 전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개봉한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거기서도 이 돼지와 관련한 어떤 고민들을 뭐 영화 스포일러라서 말을 못하겠네. 그런 걸 이제 다루는데 요즘에 그 동물권과 관련해서 고민이 좀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에요. 그 최근에 햄버거병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문제가 있으면서 진짜로 그게 인수성 감염되는 인수성 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원래는 동물한테만 발생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잘 익혀지지 않고 또 이제 워낙 고기 소비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넘어오면서 치명적이게 되는. 그 햄버거 패티가 은근히 더 익히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붙여가지고 그 네. 사이에 공간이 뜨니까. 맞아요. 그냥 두꺼운 고기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게 문제가 됐었던 게 아이의 신장에 결정적인 이제 치명상을 입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햄버거 이제 안 먹으려고요. 저도 그 뒤로는 햄버거를 못 먹고 있어요. 햄버거 엄청 좋아하는데 네. 못 먹겠더라고요. 제 후배, 제 친구. 새우버거 먹으면 안 될까? 아하. 막 이러고. 새우버거 좋아하거든. 저도 새우버거 완전 매니아인데도 햄버거를. 새우버거 없는 햄버거 집도 있잖아요. 아, 왜 그래? 아, 왜? 왜 갑자기 취향 때문에. 근데 어쨌든. 아니, 그럼 롯데리아만 가야 되잖아. 새우버거 다 있어요. 그래요? 네, 요즘에 다 있어요. 버거킹에도 다 있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맥도날드에도 있어요. 있는데? 충격적이지? 나는 롯데리아만 새우버거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롯데리아에서 알바했다는 얘기 해드렸나요? 아니요. 안 궁금하고. 어쨌든 이제 초복부터 시작되는 이 삼복에 정말 수많은 동물들이 사라져 갈 텐데 최근에 또 한 가지 에피소드가 그 삼복 때 개고기 많이 먹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개고기 관련해 가지고 어느 진보정당에서 이제 개고기를 도살하거나 도축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폐지하는 내용을 발표했었어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개 농장을 운영하시거나 그 유통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 정당에 이제 막 찾아오셔가지고 정당을 막 다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 당을 둘러싸고 시위를 하고 지금 거센 반발. 이게 사실은 개고기가 사양 산업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위기감을 더 느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돼지고기나 닭고기처럼 대중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소비되지 않거든요. 복날만 조금 반짝 그런 거고 사실 시내 고깃집, 개고깃집들도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고. 경향이 바뀐다고 이번에 뭐 기사 보니까 요새는 개고기가 아니라 장어로 네, 맞아요. 보양식으로 유행이 바뀐다고 그렇게. 아 근데 장어 엄청 비싸요. 비싸구만. 비싸. 아니 그날 그래가지고 광주도 뭐 초복 풍경 이래가지고 그 AI가 지금 이 광주 전남권에 많이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초복에는 눈에 띄게 삼계탕을 먹는 사람이 줄어들고 워낙 이제 먹을 것도 많고 그러지. 보양식들이 많이 나오니까 옛날에야 삼계탕이 좋은 보양 음식이었지. 지금은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이제 시켜 먹는데 닭을 너무 많이 먹고 겁나 삼계탕이나 개고기나 이런 음식들이 싼 음식이고 장어, 민어 막 이런 게 비싸죠. 그래, 보양식으로. 없어서 우리 민어 먹으러 가야 되는데. 아 맞아 여름 민어가 맛있다면서 네. 철이라고 하나요? 네, 우리가 민어 처리. 불과 5분 전에 이제 동물 위령제를 이야기하고 미안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입맛을 다시는. 네. 정말 미안합니다. 아, 근데 제가 진짜 충격적인 게 있는데 광주 송정역에 1913 시장이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 가면은 그 최근에 이제 현대카드나 이쪽이 시장 개조 사업을 막 현대적으로 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도 되게 이제 인기가 많은 관광 명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가는 곳인데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게 줄을 항상 서 있는 닭집이 있어요. 아, 그 닭 키우면서 바로 잡아주는. 네, 그지? 네. 하는구나. 거기 그 거리에 닭과 관련된 가게가 한 두세 군데 있거든요. 근데 어느 닭집은 유독 줄이 긴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너무 충격받았던 게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하면서 닭을 기다려요. 닭을 튀기는 거 앞에 줄을 쫙 서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닭을 튀겨주는 그 사장님은 바로 내 등 뒤에는 닭집이 있는 거예요. 닭장. 살아있는 닭이 거기 들어가 있고 살아있는 닭이 보여요? 살아있는 그러니까- 닭이 내 등에 있고 닭장으로 그러니까 그 횟집하고 똑같은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횟집 내가- 입구에 수족관에 그 있잖아요. 살아있는 그 생선들이. 양동시장이나 옛날 똑같아요. 시장 가면 그렇죠. 예. 오리하고 닭 여기 어. 닭장 있고 거기서 이제 죽여서 해주잖아요. 너무 그런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등을 돌려서 닭을 꺼낸 다음에 바로 닭을 넣어. 죽이고 기계 안 넣어요. 손으로 다 해요. 것처럼. 아, 털 뽑는 기계에 넣지. 다 죽인 다음에 어쨌든 튀겨요. 어. 그게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옛날부터 저는 있던 집인데 그 집은. 근데 그거 불법이에요. 항공관 안에서 그렇게 도축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핵심적인 거는 그거 굉장히 저는 그것 때문에 거의 한 달 반 동안에 닭과 관련된 모든 걸 먹지 못했어요. 한 달 후에 먹었어요? 그건 먹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 들으니까 내가 충격적이네. 너무 당연하게 그런 집에 가서 먹었어. 함시랑도 함께 갔는데. 옛날부터 있던 저는 집이 바로 그 앞이라. 그쵸? 아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야기 주제가 동물 그 육식이나 아무튼 이런 걸로 지금 이야기가 가고 있는데 아니 제가 그런 장면을 직접 보니까 좀 충격적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제 닭이 초복 지나고 나서 이야기 주제를 이렇게 오프닝을 준비해왔는데 왜 그래요? 아니 주제가 그렇게 빼빠보고 착하다고 해줘요. 그럼 되잖아요. 아 진짜 까칠하게. 많이 놀랬어. 그만 먹어 빼빠. 그걸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한 거고 그게 아닌 사람은 나쁜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우리 옛날 이야기하면 저기 맹자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맹자에 보면 양해왕 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를 잡는데 양회왕이 그 잡혀가는 소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양으로 바꿔라. 어? 양으로 바꿔라. 그러니까 이제 직접 그거를 본 거하고 안 본 거 사이에서 이렇게 감흥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그 정도로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요. 네. 확실히 저는 닭 소비량이 줄었다. 측은지심 있는 걸로. 네. 지금씩 있는 걸로. 네. 얼마나 많이 먹을까요? 제왕의 재질이 있는 걸로. 여튼 지금 오리로 바꿔라. 이후에 이제 중복과 말복이 올 텐데 다들 닭은 너무 불쌍하다. 나름대로의 이 건강 여름을 나는 건강 비법들이 그러니까 닭이 사실은 한 80억 마리가 있잖아요, 지구에. 네. 그게 다 먹기 위해서. 네. 지옥입니다. 이렇게 해놓은 근데 거죠. 이제 담양에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토종닭을
담양에서 잡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람들도 도시에서 담양으로 오고 닭장도 같이 와요. 미리 좀 와 있어. 먹는 장소만 담양이. 예, 그런 거죠. 제가 최근에 재밌는 어떤 이야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동물과 관련해갖고 들은 이야기 중 하나는 뭐냐면 너무 많이 죽인다는 거야. 동물들을 네. 우리가 먹기 위해서든 어떤 그쵸, 목적으로든 예. 너무 많이 죽이고 있는데 만약에 그 동물들이 그런 고통을 정말 울음으로든 아니면 어떤 뭐 말로든 아무튼 소리로 그걸 표현한다고 한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이 죽어간다라는 거지. 아니 실제로 AI가 오면 구제역에 그러지. 오면 그 돼지들을 산채로 묻잖아요. 뭔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네, 그 울음소리가 마을에서는 들린대요. 그 사람들 그 사람 말은 뭐냐면 그런 모든 고통의 이 목소리들을 체계적으로 음소거 시켜버리는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의 이야기였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빼빠님 얘기 들으면서 저는 정반대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먹어야만 한다면 우리가 소비가 좀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오히려 그거를 안 보고 먹는 게 그렇지. 윤리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렇지. 고통을 옆에서 직접 목격하고도 먹을래 말래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 빼빠님 지금 안 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옆에서 그렇지를 몇 번.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 옛날에는 자기가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먹으려면 그 본인들이 죽여야 되는 거니까. 네. 그 울음소리까지 다 들어가면서 죽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전혀 그런 걸 가려진 상태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걸 먹게 된 시스템이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덜하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네. 빨리 우리 다음 소식으로. 네, 오늘 다음 준비한 첫 이제 소식으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그 광주바닥 임씨와 그리고 싹이 나지 않아 슬픈 감자가 전해주실 텐데요. 광주바닥 임씨가 전해드리는 광주바닥 소식 두 가지. 뭔가 틀이 잡혔다. 오늘은 좀 뭐랄까요, 청년 그 부채와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광주 쪽 청소년과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 노동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가져왔어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이 광주 쪽에 있는 광주 청년들의 이 부채 현황에 대해서 발표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지금 광주 청년들 3명 중에 1명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 전체의 90% 가까이는 생활고를 경험하고 있고 4명 중 1명은 생활비 외에는 여윳돈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예. 좀 매끄럽 간다 했다. 아니 나만 말하지 말고 좀 끼어들어서 이야기를 받아주라는 해야지. 건데 우리가 못 받았어. 네, 네. 이번 조사는 그 광주광역시에 의해서 청년부채와 관련한 지역 차원의 의미 있는 첫 번째 조사인데요. 전국 차원에서도 이런 종류의 이제 청년들의 부채 현황을 조사한 건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광주 같은 경우에 이제 청년의 나이를 19세부터 39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고용할당과 관련한 촉진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19세에서 34세의 광주 지역 청년들의 지출과 부채 현황을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500명 정도로 조사가 되었고 500명 표본에 따른 조사와 그리고 또 심층 면접 설문조사를 통해서 용역 그 결과가 발표될 텐데요. 그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 중간 보고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연구 결과의 발표가 기사화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제가 좀 놀랬었던 게 이 그러니까 전체 청년 10명 중에 그러니까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10명 중에 3명은 가족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가족의 요청에 의해서나 아니면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의 변제를 위해서 돌려막기 하는 대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명 부채를 가진 사람들 중에 3명 정도는 돌려받기 대출을 하고 있는 셈이라는 거지.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좀 충격적이었고 또 이분들이 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채무 불이행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문화생활을 포기하고 있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고 효도, 최저 생활과 미래에 대한 희망, 결혼, 출산 이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짐작은 우리가 하고 있었지만 좀 이게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이제 보니까 좀 충격적인 부분들이 많았죠 이번에. 부채 규모가 나오진 않았죠? 그 규모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조사된 내용도 있는데요. 그 2015년 12월에 광주 청년 종합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시가 또 용역 발주를 줘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1,200명 정도의 청년들을 조사했는데 부채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체 청년들의 평균 부채는 1,100만 원 정도였고요. 부채가 있는 청년들의 평균 금액이 4천만 원 정도였어요. 와. 네, 그때는 이제 그런 정도의 포괄적인 조사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도 약간 이제 금액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네. 구체적으로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나이를 좀 구분을 해서 이번에 물어본 거죠. 물어봤는데 지금 대학 재학생들이라고 이야기되는 만 19세에서 24세 사이에 이 청년들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대출 잔액이 908만 원 정도. 잔액이라는 말은 네. 남아있는 대출의 크기. 네. 부채 없는 사람 포함해서 평균이요? 있는 사람 대출이 있는 사람 평균이 네. 900. 네. 그러니까 이것은 24세, 그러니까 대학생이라고 대학 재학생이라고 볼 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이번에 조사대에서 전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잔액이 2,500만 원 정도. 그 정도 된다고 나와 있어요. 사실상 저도 대출이 지금 한 6, 700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파이팅 할 수 있는 정도의 좀 규모는. 는 거 아니에요, 최근에? 최근에 어디다 썼는데? 최근에 내가 어디 떴어? 그 전에 좀 더 적다 했잖아. 그 전에 내가 몰랐어. 이분이 전형적으로 그 청년 부채에 관련해 가지고 자기 부채에 대한 인지가 낮은 청년의 굉장히 유형의 세상에 해당됩니다. 얼마가 빚이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굉장히 나는 이제 그게 오래전 거라. 보통 재벌 회장님들이 자기가 빚이 얼마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저희가 이제 제가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서 청년들 부채 상담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 부채를 잘 인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네. 그걸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 어떤 함정이 있냐면은 지금 한국장학재단 관련해서는 상환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네. 그러니까 10년 정도 되니까 이게 그냥 잊어버리고 싶은 방식으로 외면되는 거예요. 상환 기간이 기니까 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나는 이제 다 갚았다고 생각한 그 학자금 대출금이 600원이 남은 거야?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짜리가 하나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최근에 이게 부채 관련해 가지고 강연회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 과정에서 저도 이제 제가 확인해 본 거였는데 내가 예전에 300만 원 있다고 했잖아. 네. 그래가지고 나 혼났잖아. 300만 원밖에 없다고. 근데 나 이제 600만 원이야. 바닥 치지 마요. 제가 아까 왜 파이팅 얘기했냐면은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인가 네. 이렇게 새로 부임한 사람이 청년들이 부채가 있어야 파이팅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진짜 파이트 하고 싶네요. 네, 충격적이고 네. 화도 나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옆에 사람들 이렇게 장난치고 놀릴 때 하는 얘기지. 네. 저도 그런 장난 많이 쳤어요. 빚을 져야 얼굴도 하얘지고 살도 빠진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얼굴이 질려서 밖에 안 나가니까. 평생 질려가지고 사는 거야. 네. 뭐를 해도 살도 안 찌고. 네. 근데 이게 제가 최근에 그 유럽의 청년 그 정책이나 사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EU에서 가지고 있는 보고서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자료 보면 청년 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청년 대책이 EU 차원의 청년 대책에서 청년 부채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는데 그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EU 그러니까 유럽 쪽에 사는 청년들에게서 부채라는 것은 중요한 청년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정말 그럴까? 유럽 쪽에도 아니요.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게 유럽 청년 정책이 한 5가지 분야로 구분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눠지거든요. 세부적으로 나눠지는데 청년 부채와 관련된 분야는 하나도 없어. 아니 하긴 그렇겠다. 거기는 학자금 대출도 그쵸. 대부분 무이자에다가 또 거의 학업 보조금 같은 형식으로 거의 등록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낮기도 별로 하고. 없으니까 네. 이제 우리가 20대들이
보통 이제 대출금이 있다라고 하면 학자금 대출이 이제 일반적인데 이제 유럽에는 이제 우리처럼 고액의 등록금을 받는 대학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부채 자체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네.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위기, 2008년 경제 위기로 인해서 많은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청년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이렇게 부채가 새로운 어떤 거대한 짐인 거죠. 한국 청년들에겐 독특하게 그런 것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부채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 중에 46%가 자기 소비를 줄여서 생활비 부족을 메꾸고 있는 거야. 특히 그러니까, 식비를 많이 줄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광주에 있는 청년 중에 거의 46%, 그러니까 100명 중에 46명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돈을 쓸 때 이게 자기 돈을 최대한 경제적이란 말 표현이 좀 잘 전달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하루하루 돈 쓰는 거에 대한 제가 보기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의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없겠죠. 네, 그 보고서에 보면 이 대목이 나오는데 소득이나 학력보다 금융 연체와 대출이 경제적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나타난대요. 그래서 질문을 그렇게 했대. 지금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답한 사람이 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65.9%, 그리고 금융 채무 불이행을 경험한 청년들 중에서는 무려 78.4%가 지금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채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서운 게 채무자가 되어 버리는 순간에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시간표라고 하는 게 채무 상환에 달라지죠. 의해서 네. 이렇게 재배열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좀 그 자본주의의 좀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같이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 막스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가 굉장히 유동화된 사회 구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견고한 것은 연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유명한 말이죠. 예. 모든 신성한 것은 모욕당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것이고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화폐라고 하는 가치로 치환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가치들인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이 자본주의의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가장 날것의 압력으로 받고 있는 계층이 사실은 청년 세대의 부채를 부채 채무자, 대학생 채무자라고 하는 집단이 바로 가장 그 자본주의의 어떤 유동화에 노출되어 있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도 나오잖아요. 보면 뭐 가족관계 갈등, 그다음에 빚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하고 이러는 것들. 그래서 채무자는 그러니까 뭐 막스 표현을 빌리자면 뭐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면 채무자 역시 인격화된 채무다라는 거예요. 네. 네. 사실 더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더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최근에 이제 부채의 양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담보나 신용이라고 할 것들이 많지 않아서 더 그러니까 이자가 훨씬 높고 돈을 빌렸을 때에 그 갚아야 될 이자의 크기가 커요. 왜냐면은 담보나 이런 신용이 없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또 문제인 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그리고 사실 광고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30분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빠르게 돈을 쉽게 핸드폰으로 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대출 광고에 노출되어 있는 세대도 역시 우리 세대인데, 이것 때문에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빌리게 된 대부업 대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청년도 굉장히 많았고요. 지금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광주 지역에서도 광주 경칠련과 광주 청년 유니온이 청년들 부채와 관련해서 이제 상담들을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10명 정도의 이 청년 경제와 관련한 부채 상담을 할 수 있는 상담사들이 이제 육성이 됐고요. 지금 한 40명 정도의 청년들이 상담을 거쳐갔는데, 그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광주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을 검색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링크가 뜹니다. 광주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 네, 포털 사이트에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무료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는 란이 나오니까요. 꼭 한번 어려움이 겪고 있거나 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지금 본인의 재무 상태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하시다면 좀 부담 없이 신청하시면 좋겠다. 이제 그 꼭 그 경제적인 채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그 돈을 대하는 우리들이 태도. 갖고 있는 태도, 뭐 이렇게 거기에서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네. 대한 그런 상담까지도 같이 해주기 때문에 네. 뭐 굉장히 유용한 기회라고 이 코드 생각해요. 뭐 한번 받아보실래요? 저는 빚이 없어요. 아니 방금 빚이 없더라도라고 말했잖아. 그런가요? 아, 예. 네. 아니 이콘이 필요한 건 소송 지원이에요. 소송. 그 혹시 듣고 계시는 변호사님들이 계신다면 후기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그 청년 부채와 관련된 문제라거나 요즘 이제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특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사실은 우리 저 팟캐스트에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네. 주제로 아이고 우리 임씨 목이 주제- 아야야 했어요. 주제는 건강이에요. 건강. 청년이 빚도 있고 건강도 있고 그러면 끝이요. 청년 분야 관련된 네. 거였는데 아무튼 윤장현 시장이 청년도시 네. 그 지금 광주가 청년도시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잘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팟캐스트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윤장현 시장이 자기 치작 사업으로 청년 분야 이 사업을 내세우고 있지만 윤장현 시장은 청년 분야 이 실효성 없는 대책 때문에 아마 실패하게 될 거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고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자기 하고 싶은 말 하고 넘어갔네. 나도 친구들한테 이거 꼭 알려줘야겠어요. 부채 상담하라고. 네. 걔네들 스포츠 토토 그 불법 토토를 많이 해가지고 빚이 많아. 네, 아니 주변에는 지금 그거 하는 사람. 저희가 근데 상담- 또 이게 본인들이 떳떳하지 않으니까 말 이게 못하죠. 말도 못하고. 그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고 싶은데 상담해보면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경제교육이나 금융교육이랄 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주입된 어떤 윤리적 소비라고 하는 어떤 양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본인이 돈을 쓴 내용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돈을 꼭 그 바람직하게 소비해야 되고 뭔가 쓸데없는데 쓰면 안 되고 하는 걸 스스로가 압박받고 그럴 수 있어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나도 상담이 잘 말 안 못할 돼요. 것 같아. 예, 예. 그래서 말 그런 못할 거 많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내 통장 내역을 찍어보고 싶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 상담을 한 번에 일회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좀 두고 저희가 최소한 2주 정도의 시간을 두고 1, 2차 상담을 나눠서 진행하거든요. 그런 부분 말할 수 있게만 해줘도 굉장히 네, 큰 효과가 네,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 지금 한번 말하게 해봐요. 그래서 그 이번에 이 부채는 중간 보고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최종 결과가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8월 말? 다루거나 8월 말 아니면 저희가 나중에 청년 관련된 특집을 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네, 다음 가져온 소식은 지금 광주에서 일하고 있는 이게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주로 일하고 있는 청소년이나 청년들의 노동 인권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한 490명 이 정도 한 거의 500명 가까이 되는 거죠. 이분들 대상으로 지금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이제 고용돼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 이제 현황을 조사해 봤는데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작성하지 않는 걸로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은 6,4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저임금 이하의 이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21% 가까이 됐다고 그러고요. 특히 이제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청소년과 청년들 이분들의 경우는 62%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거죠. 심각하네. 그리고 비중도. 예. 또 전체의 56% 정도가 주당 15시간 이상 이제 일을 했을 때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56%는 주휴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걸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그 아르바이트생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알려진 것이 얼마 안 네. 됐죠. 주휴수당이 뭔지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우리 빼빠가 예. 다들 몰라? 네. 그 주휴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정규직 중심의 노동을 했었던 한국 사회에서는 별로 주목되지 않았었던 수당 체계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일주일 기준으로 15시간 이상 노동했을 경우에 하루에 유급 그 휴일을 가질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3시간씩 5일 동안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을 때 15시간을 넘으니까 하루는 평균 노동시간인 3시간 기준으로 일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 그 수당을 받는 받아야죠. 제도를 주휴수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실 이런 주휴수당이 우리 사회에 중요하게 이제 등장하게 된 것도 청년 유니온이라고 하는 세대별 노동조합이 카페베네라고 하는 카페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프랜차이즈 카페. 예, 많이 늘어나지 많이, 않고 예. 있는데 그 당시 막 한햇을 이런 사람들로 광고 엄청 많이 할 그랬죠. 때 그 창업자가 망했잖아요. 예. 어. 그래서 그 이 주휴수당 좀 더 알바비를 받고 싶은 한 그 젊은 청년의 어떤 욕망을 통해서 이 주휴수당 문제가 제기가 돼서 그 당시에 카페베네에서 일했었던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전국적으로 5억 정도의 그 미지급된 주휴수당이 지급됐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이 최저임금이 오른다든지 그런 주휴수당을 받아야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곤란하고 어렵다 이렇게만 봤는데 사실은 이제 그 카페베네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카페베네는 그렇게 영세하다고 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례를 해줬고 이게 개인 자영업자하고 아르바이트생 사이의 개별적인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조금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뒤로 아마 중대기업 정도의 프랜차이즈는 주휴수당 거의 다 주죠. 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 우리가 했던 소식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제 청년들한테 그렇게 빚을 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막 추심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돈을 벌었고 돈 갚으려고 그래도 최저임금도 안 주는 이제 이런 구조라는 거죠. 네. 예전에 편의점 알바 해보셨어요? 네, 저는 2,200원 이럴 때 했었어요. 저 어렸을 때. 옛날 사람 나도 모르게 너무나 옛날 사람이 돼버렸다. 2,000원? 제가 6년에 군대 가기 전에 했을 때 3,600원 네. 시급 그거 받고 일했는데 빼빠는 언제적 얘기요? 너랑 나랑 2,200원 이면 동갑이잖아. 동갑인데요. 언제 일한 거지? 나 저 대학 1학년 때 1,800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것도 언제? 맞아요. 그랬어요. 예.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기 돈 안 주는 알바들이 이제 당구장, 편의점. 노래방, 만화방. 그런 데들.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죠. 당구장은 당구 늘리러 가는 애들이 최저임금하고 상관없이 겸사. 이제 노동과 취미를 일치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죠. 아니 안 그래도 이 조사 뭐 나온 게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지금 얼마로 됐죠? 올해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요.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은 원래 전년도 6월 말까지 정해지는 게 법적 제도인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최저임금은 16.4%가 인상된 7,530원 이고요. 금액으로는 1,060원이 인상된 그게 금액이에요. 이제 내년에부터는 그렇게 받아야 내년 1월 된다는 거죠? 1일부터는 그게 네. 이제 법적 최저임금입니다. 네, 그 최저임금 제도가 시작된 이래로 아마 가장 높은 인상률인 많이, 걸로 알고 있고, 네. 그 지역에서도 많이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기대 또 우려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은 청소년들이 특히나 최저임금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사실 관리 당국이 열심히 그 조사해서 이렇게 적발하지 않으면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한테도 이제 노동 상담이 많이 오는데 제가 유니온에서 활동하는데 그 구인 광고를 낼 때는 최저임금으로 내요. 그러니까 6,470원으로 내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편의점 뭐 CU 편의점 몇 시간 일하면 시급 6,470원 내. 그럼 가잖아요. 가서 물어보면은 사장님이 근데 우리는 못 줘 그 돈을 이렇게 말해.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5,000원으로 알바를 했던 그 청년이 상담이 많이 왔었어요. 있어요. 예, 네. 많이 있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일단은 당장에 일을 구하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일단 하는 거죠, 일을. 그런데 사장님이 너무 잘해줘. 따뜻해. 맞아요. 그리고 자신의 고충을 계속 얘기해. 야, 내가 너보다 가끔은 못 가져갈 때도 있다? 막 이런 얘기하고 막. 늦게 끝날 때 가끔씩 막 이렇게 뭐 택시비라도 주고. 폐기라고 말하는데 막 그런 거 더 많이 주고 막 먹으라고.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고충도 사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신고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모순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삶이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 사장님 입장에서 보면은 장사가 안 돼도 편의점 야간에 오픈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장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보통은 이제 야간에 자기 혼자 풀로 뛰어. 그때는 진짜 5,000원도 안 벌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안 할 수가 없어. 가맹점하고 관계 때문에. 예.
또 그러니까 이 사장은 아르바이트생한테 모질게 대하는 거예요. 나보다 얘가 지금 낫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조건을 끊임없이 나쁘게 만들면서 서로가 안 좋은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대 자본만 돈을 버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오늘 웃지 못할 해프닝이 되게 많았어요. 최저임금 결정되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 현장에 있는 이제 제 또래 동료들이나 청년들 만났는데 이야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뉴스를 같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바 하던 데에서 네. 이제 최저임금 뭐 얼마로 결정 막 이러는데 좋잖아요. 알바생들은 네. 그래도 약간 눈에 띄게 약간 오른 느낌이 드니까 앞자리가 일단 바뀌니까. 이번 인상률이 높았죠. 네, 그러니까 딱 뭔가 아싸 막 이런 느낌이 있는데 사장님은 이제 표정이 죽상이신 거지. 그러면서 사장님들이 다 그랬다는 거야. 야 이제 네가 나보다 월급 많이 받겠다? 막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고심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지금 인상률이 16.4%잖아요. 그러면 직전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평균 7.4%거든요. 그러면 이 7.4%를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그 자영업자 지원 정책으로 좀 마련해 보겠다는 보조 정책을 내고 있고, 뭐 물론 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최저임금 정책을 이렇게 직접 재정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부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스럽다라는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맹점하고 그 점주하고 관계를 그 가맹 저기 회사하고 네. 관계를 풀면 돼요. 이거를 빌미로. 왜냐하면 그쪽에서 진짜 최저로 운영할 수 있을 만큼만 맞아요. 점주가 가져가게 세팅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기본 세팅 값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이제 같이 식당에서 이제 아는 분하고 밥을 먹다가 이 소식을 저는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같이 먹는 분은 또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네. 이게 의류 업체를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을 직접 네. 쓰지 한 두세 명씩 쓰면서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분 말씀이 이제 그런 거지. 아르바이트생들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자기들이 경험한 것도 있고 알바생들이 못된 짓 하는 것들 막 이야기하면서 이게 꼭 우리가 이 사용주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나쁜 사람인 건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정해지면 저 직원들 몇 명 잘라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히 남겨진 숙제가 더 많다고 해야 되나?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저임금이 이제 실천 얼마로 결정됐는데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차피 지금 필요 없는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게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이제 그런 고민이야 별로 없겠지만 네, 어차피 이제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임금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기가 그 시간을 더 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 그러니까 저는 근데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되게 조사모사 같은 논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 가정을 이제 한 가구를 대상으로 봤을 때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영업을 하신다고 보고 자녀들이 이제 아르바이트 한다고 생각했을 때 내 자식이 1시간 일했을 때 5천, 6천 원 받고 다니는 거거든요. 지역으로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 자식이 1시간 가서 일하면서 최저임금 좀 더 많이 받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을 많이 받으면 지금 1시간당 1,000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풀타임 노동 기준으로 8시간 한다고 해도 8,000원. 그러면 5일 기준으로 하면 일주일에 4만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고 한 달로 따져봤자 16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그 16만 원을 일하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벌게 되었을 때 그 돈을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어디다 써요? 한 달에 16만 원이 더 임금으로 들어왔어. 아니 그게 전체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지. 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최저임금 자체가 오르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테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폐업률이 굉장히 올라가잖아요. 지금 광주도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인데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 반발이 있다고. 갈등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결정됐고 내년에 시행이 되겠지만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뭘 느꼈었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은 그 사용주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해. 그리고 손님들도 사실은 싫어해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거든.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럼 사용주는 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또 안 미워하냐? 싫어해. 미워해요, 사실은. 쓰면서도. 네.
그런 미워하는 관계가 있거든. 그런 갈등이 미워하는 마음. 그런 갈등이 심정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그런 갈등이 있을 텐데 내년에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갈등이 커질 거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니 그 방안을 만들어놔야지. 예, 방안을 만들. 지금 현재 있는 갈등보다 더 압축적으로 그게 더 팽창할 거냐 그러면은 특별한 방안이 없어도 아주 팽창하지는 않다. 예,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거죠. 갈등의 구조라고 하는 걸 이제 편의점을 예로 들자면 사실은 지점하고 본점 사이의 관계가 1차적인 갈등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고 이제 아르바이트생하고 그 점주 사이의 관계만 계속 부각하고 있는 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갈등의 프레임 자체에 대해서 그냥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랬고 지금 정부도 임금주도 성장론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 철학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경제가 지금 되게 그 경직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올라야죠.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뉴스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직접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구체적으로 시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시간급을 받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그렇죠. 시급제로 자신의 삶의 질과 양이 정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이 분위기가 중요하게 이번에 작동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도 사업자인데요. 타격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 이제 이걸 계기로 임금이 상승되는 사람들에게 후원금 더 뜯어야겠다. 네.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최저임금 이게 얼마 안 된다고 설득이 안 된다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일단 제가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6,470원 올해 최저임금 기준으로 보통 이제 하루에 8시간 풀타임 근로했을 때 209를 곱하거든요. 209를 곱했을 때 금액이 한 달에 해봤자 157만 원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이제 도시생활자 1인 평균 금액이 160만 원을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간극이 있잖아요. 도시생활자의 최저임금 수준과 이 최저임금으로 그냥 환산했을 때도 지금 갭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지금 아까 청년 그 부채 그거 조사됐잖아요. 네. 거기에서 조사된 결과 중에 하나가 생활비로 대학생들이 얼마나 쓰나. 네. 125만 원 정도 써요. 그 정도는 쓰거든요. 생활비로. 근데 이제 최저임금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거긴 하죠. 네. 어쨌든 오늘 준비했던 저는 월급 받는 입장에서 10,000원이 됐으면 했는데 안 돼가지고 그렇지. 네. 감자가 준비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그 국민의당 그 소속의 광주시의원들이 그 최근에 이제 그 대선 제보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그 소식하고요. 그리고 광주시가 이제 위탁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요양병원이 있는데 여기서 최근에 폭행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좀 내용 중에 좀 살펴볼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두 가지 소식 준비했는데 먼저 그 국민의당 시의원들 그 지난 14일입니다. 그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번 그 지난 임시회 폐회하는 본회의 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시의원 9명이 갖고 이제 문준용 취업특혜 비리 의혹 제보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입은 광주 시민분들께 뭐 사과드린다. 이제 고개 숙이고 그 사과하는 퍼포먼스까지 하고 이제 그리고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이전에 이준수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뭐 안철수 대선 후보 전 대선 후보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고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 뭐 이런 좀 평가도 내리고. 근데 사실 그 기자회견에 이번에 가장 그 섹시한 내용은 맨 마지막에 그런데 이 중앙당이 만약에 그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뭔가 중앙당 개입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당을 떠날 것임을 천명합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인데 일단은 사실 그 뭐 여러 가지 뭐 사과합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가장 큰 아무튼 방점은 핵심. 탈당에 찍혀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하고 퇴로를 마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뉘앙스로 보면 이런 건가요? 언능 탈당하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검찰 봐야 되는. 수사 빨리빨리 해라.
네, 그 수사의 가이드가 그렇죠. 추미애 보고 하자 뭐라 하더니 그 지역당은 아닌데 중앙당은 개입했다.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이 기자회견을 보더니 이제 자신의 그 SNS에 그런 멘트를 남겼는데 그 이제 대부분 국민의당 지금 의원들 중에 민주당 시절에 여러 뭐 재선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중진 의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 떠나서 나갔던 이 정치인들이 이번에는 또 이제 당이 또 이런 사건을 겪으니까 또 나오려고 한다. 뭐 얄팍한 정치인이다.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이 국민의당이 사실 이게 탈당 그 당에 뭔가 애정이 있었으면 내가 탈당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당을 혁신시켜 보겠다. 최근에 뭐 정동영이나 천정배나 전당대회 나가겠다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네. 근데 이런 것처럼 뭔가 좀 당에 애정이 있고 진짜 이 당의 어떤 필요성을 자신들이 계속 인정하고 주장하고 있다면 뭔가 남아서 이 사건을 책임자들 자신들이 뭐 찾아내고 뜯어고치는 혁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아무튼 안철수 다 진정성 있는 사과하고 했지만 중앙당 개입하면 우린 나간다. 이 부분 이야기 이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것도 저것도 아닌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시민 여러분께 사죄드립니다 하고 기자회견을 하는데 중앙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있는 사건이라면 우리는 탈당하겠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밝혀지면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정당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무슨 노선, 가치, 철학, 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죄를 한다면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다. 누가 내년 선거 불출마? 아니 이게 괴를 같이 하는 거지. 박주선 그렇죠. 대표가 저기를 했잖아요. 이게 당 해체를 하겠다. 앞장서겠다. 근데 권은희, 이번에 박주선 저는 뭐 여러 명이 이런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시의원들이 이런 기자회견 하는데 박주선하고 뭔 얘기했을까? 이야기 안 했을까? 그렇죠. 호남 의원들은 아마 다 이야기했어. 호남 왜냐하면 의원들하고 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당장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가 결국은 또 이제 총선으로 가는 또 여러 그러니까. 가지 발판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국리가 돌아가지 않을까요? 국민의당을 탈당을 했는데 뭐 광주의당을 만든다든지. 예. 그게 뭐야? 광주형 당. 아니 내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플레이 돌아가고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 입당 플랜만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무소속 전략만 있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단체 움직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주목해야 될 지점이다. 9명이. 예, 개별적으로 탈당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비난하고 탈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개별적으로. 근데 모여서 비난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의원이라고 하는 저기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당 차원에서 조직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랐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꺼번에 나가겠다. 그러면 집단 행동을 앞으로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리고 저는 이게 대표적인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뭐 무슨 막스 베버의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보통은 본인이 속해져 있는 정당에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뭔가 수습이 필요할 때는 보통 책임지는 자세로 그러니까 책임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수습해 나가겠다. 또는 탈당하겠다는 게 책임지는 그러니까 자세가 아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나는 톡 끼고 보겠다.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뭐 지역에 있는 시의원이 뭐 책임질 수 있는 방법이 그렇죠. 또 뭐예요? 아니, 그런데 이제 이번 기자회견이 올바랐다라는 건 아닌데 이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진로 고민이 있는 거죠. 그 맨발님이 하셨던 얘기 중에 좀 주목해야 될 게,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지금 광주는 그 국회의원 8명이 전부 국민의당 소속이에요. 그쵸. 네네. 그런 상황에서 과연 이 시의원들이 이렇게 독자적으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정치에서는 윗선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입김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입장으로 이걸 표명을 했을 것이냐? 이렇게 한꺼번에.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제 9명이면 전원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시의회 전원. 이게 네. 그런 걸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최근에 그 광주 호남 쪽에 그 국민의당 이 의원들이 탈당한다 네, 그런 네.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이야기가 도니까 너희들 충성 확인해라. 이거 기자회견 해라. 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뭔 아직 그 한 몸이다. 뭐 이제 그쪽하고 조율됐을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기자회견에 나온 사람들은 탈당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야. 역으로. 역으로 충성 확인을 해준 거야. 그렇게 의미로 볼 수도 있겠다고. 당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나의 위에 공천권자에게. 그러면은 공천권자가 말을 먼저 했어야죠. 근데 그 그렇지 공천권자도 지금 아무튼 앞날이 불투명할 수도 있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제 생각에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일단 단체로 전원이 행동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도 보면서 무소속 간판으로 정치 활동하는 게 국민의당 간판으로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이제 내린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럼 나가고 싶으니까 저렇게 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예. 예. 아무튼 호남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에도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당 뭐 녹색 옷 입는 게 뭐 썩 좋은 일만 아니니까 뭐 아무튼 국민의당 이제 우리의 샌드백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으로 이제 아까 그 광주시립요양병원에서 이제 폭행 사건 이게 그 들어가 있는 노인 한 분이 이제 폭행을 당했다 뭐 이제 이런 건데. 사진 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던데. 이제 그 아들이 예전에 그 광주시에서 인권 담당관을 하셨던 이경률 씨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이분 개인적으로 뭐 몇 번 일본 출장 갈 때 같이 간 적도 있고 한데 광주 시립 요양병원 이제 그 삼고동 광산구 저기 시골 쪽에 있는데 이게 그 인모 의료법인에 광주시가 이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그 병원인데요. 일단 7일에 그 항상 그 병원 탈출하려는 이제 노인이 있는데 이제 그 이경률 쌤의 아버지가 이제 그 탈출하는 노인이 계속 이렇게 뭔가 난동을 피우면은 그분을 좀 말리려고 계속 이렇게 했나 보더라고요. 근데 7일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근데 오히려 그 이경률 쌤 아버지 그분이 좀 약간 격양이 됐고 이제 보호실 그냥 격리 조치가 된 거예요. 근데 격리 조치가 됐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얼굴이나 안면이나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좀 그 피가 이렇게 눈에 출혈된 것 같이 이렇게 좀 상황이 생기니까는 폭행을 당했다. 그렇게 이제 벌어진 건데요. 이게 문제는 양쪽은 아무튼 폭행은 아니었고 그냥 뭐 저지하는 과정에서 뭐 이마를 좀 눌렀는데 손이 미끄러져 가지고 좀 세게 눌리다 보니까 그게 좀 이게 눈까지 이렇게 출혈 현상이 좀 뭐 벌어진 거다. 뭐 병원 쪽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제 폭행의 당사자가 어쨌든 지금 그 이사장으로 지목이 됐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 소식을 들고 온 건 사실 이 CCTV에서 그 가지고 그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영상 기록을 사실 확인하면 문제가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격리실에 지금 CCTV가 없었다고 주장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사에는 CCTV는 분명히 존재를 했는데 그게 기록되지 않는 그러니까 CCTV라는 웃긴 게 거예요. 계속 CCTV는 틀어져 있는데 그걸 이제 저장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누군가 보지 않았으면 이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CCTV를 뭐하러 놨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그 참 우스운 거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소송까지 제기가 돼서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조사가 이루어지겠지만은 제가 이 사건 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게 저는 직원 중에 한 명이 때렸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일반적인 사건 중에 하나일 텐데 그 이사장도 나이가 한 70 돼요. 그러니까 이사장이 그렇게 다 그렇게 뭐랄까 탈출 뭐 그러니까 노인들을 개개별로 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이 조직적인 어떤 폭행이라든지 인권 탄압의 정점에 이사장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래 이해가 왁구가 좀 돌아가는데 이사장이 직접 와서 사람을 그렇게 이사장이 그렇게 병원에 열심히 출근할까 그거 저도 의심스러운데 일단 뭐 그 자초지정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아무튼 아까 이경률 쌤 아버지가 격리됐을 때 그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이사장이 관여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폭행이냐 아니면 이제 저지 과정에서 이제 자기가 그 고의로 생긴 거 실수로 이런 생긴 거냐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CCTV가 뭐 저장만 해놨으면 그렇게 운영하고 막상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쉽게 풀렸을 텐데 이게 그 아무튼 실제 그냥 그 평소에도 저장 안 하고 운영만 했던 건지 갑자기 이 사건 때문에 뭐 이렇게 했던 건지 좀 이제 그 부분이 좀 의문이다. 이런 일이 이제 보편적인 어떤 갈등 구조를 드러내는 거냐 아니면 특수한 일이냐 이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다 보면 사실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층에서 발생할 수 있고. 오해를 살 만한 일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런 층의 일이냐 아니면 굉장히 특수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사장이 이렇게 개입해 있다 보니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직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뭐 스트레스 강도라든지 그 계속된 어떤 갈등 구조 안에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 사장이 그런 걸 직접 일선에서 겪는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두 장의 사진을 제가 봤는데요. 하나는 안면 폭행과 관련한 이제 눈에 사진, 출혈이 있었죠. 그 사진과
그리고 이제 다리 네, 쪽이 그게 이제 전체, 나중에 추가로 확인된. 네, 다리 한쪽 전체가 전부 다 시퍼렇게 검정색으로 멍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단순한 이제 어떤 그런 몸싸움에서 어떤 저지하기 위해서 과정에서 건 아니다. 하기에는 뭐 큰 의학적 지식이 없더라도 이게 느낌이 이렇게 의도성이 보이는 예, 그 사진만 봐도 상황들이 그게 있잖아요. 드러나요. 네. 그리고 아니 근데 그거는 좀 지켜봐야 돼요. 이게 네. 나이가 네, 87세이고 또 먹는 하죠. 약하고 관계가 있어요. 굉장히 이 출혈이 네. 이렇게 쉽게 날 수 있어요. 저- 이게 그 주장 그대로 벽에 그냥 부딪혀서 그래서 날 수도 있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그분을 이제 고의적으로 그렇게 폭행을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문제는 했냐. 둘째 예, 치더라도 예. 그 시립 요양병원이잖아요. 네.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 그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냐 네, 아니면 또 다른 피해자는 없냐 이건 이런 봐야죠.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고 윤정현 시장은 이거에 대해서 뭐 네. 하라고 윤 시장은 항상 그 불미스러운 일이 항상 주변에 많아서 참 걱정이겠어요. 이번에도 아무튼 이 소식을 받자마자 이런 일이 시립요양병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면 진상 조사를 지시를 해서. 아무튼 근데 시립요양병원 시에서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요양병원은 직영 모르겠어요. 문제는 또 뭐 운영비나 네, 이런 문제가 이제 이것도 걸리겠지만, 위탁해가지고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지금 요양병원이 지금 광주에 시립요양병원이 2개죠. 네. 1요양병원이 이번에 문제가 생긴 데가 1요양병원. 예. 근데 의료법인에 위탁하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결국 이 이제 개별적인 법적 공방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진행이 것 될 같아요. 수밖에 네. 없는 상황. 뉴스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예. 다 서로 아무튼 좀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 그 건이 참 말이 안 되네요. 작동하지만 녹화는 안 됐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제 인권 환자의 인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치매 환자가 가지고 있는 이제 대소변 문제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기록을 저장하지 않는다라는 게 병원 측 입장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그러니까 그 진짜 24시간 동안 그걸 지켜볼 계속 사람을 보는 둘 사람이 게 있어야 아니면 되는데. 둘 게 아니면 사실 그게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감사 청구나 이런 것들 진행되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 관련해서는 좀 밝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외할머니가 요양병원에 오래 계셨었거든요. 근데 실제 시립 요양병원을 느끼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신뢰도나 뭔가 이런 신뢰도가 게. 있는 그런 형태로 인식하는데 이런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요즘에 이제 어쨌든 뭐 지금 뭐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노인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 사회에 고민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가정 내에서 이 문제를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적으로 어떤 더 안전한 돌봄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이 터져서 너무 안타깝고, 이 문제에 해당 당사자인 이경률 님도 광주시의 인권 담당관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정말 남다르게 다가오실 그러니까 것 본인이 같아서. 어떤 인권 분야 네, 일을 네. 시청에서 했죠. 하셨던 분인데 네. 이제 그런 광주시에서 이제 위탁하는 어떤 이런 병원에서 자기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지. 네. 굉장히 큰 자괴감이라든지 상처가 네. 크지 않을까. 특히 광주가 이제 노인 인구도 적지가 않은 편이에요. 그리고 복지 비용 지출도 가장 높은 지자체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제대로 된 진상이나 대책들이 좀 모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정도에 광산구랑 이제 광주시 전체 그 구청들이 모여가지고 인권 토론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광주시 10년 동안의 인권을 진단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모색하는 그런 라운드 테이블 같은 자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그거 항상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 좀 이렇게 구성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도 좀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4가지였고요. 4가지를 다 전해드렸는데 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거리가 많네요. 네. 청년 부채 문제, 뭐 청년 청소년 노동고용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이후에도 계속 주목하고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립 요양병원 관련해서도 어쨌든 실제 뭐 진상 규명이나 관련된 내용들은 후속적으로 추이를 좀 봐야죠. 네, 나올 것 같습니다. 국민의당 관련해서도 어쨌든 이현주 의원의 막말 파문 뭐 그리고 근데 아까 이제 그 양양자 소장이 네. 이제 그 양양자 양양 네, 최고위원. 혹시 정향자 소장님과 헷갈리신 겁니까? 헷갈렸네 내가. 네. 근데 그분이 뭐 이렇게 페북에서 이렇게 막 비판하고 그랬잖아요. 네. 국민의당인데 이분이 이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3월달에 대선 전에 탈당해서 간 거잖아요. 근데 네? 그
아니 양양자. 양양자. 다들 왜 그래? 나 이현주 의원인 줄 알았어. 그 양양자 씨가 노동 관련해 가지고 망언을 또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망언이나 뭐 전문 시위꾼이다. 네네 기억나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검색하다 그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보니까는 국민의당에서 거기에서 논평을 냈더라고요. 양양자 최고위원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제2의 삼성 시즌 2를 만들려고 그러느냐 막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불과 3개월 뒤에 이현주 의원이 또 막말을 하고. 저는 노동 문제와 관련해서는 도찐 개찐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도찐 합니다. 개찐이죠. 네. 그 관련해서 누가 기사를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현주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 엘리트 식자층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엘리트 코스를 쭉 밟아왔던 사람이 가지고 있는 노동관에 관련해서 제가 가르치잖아 학교에서. 바로 아까 그 소식 있었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게 노동계약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그거 다 우리 사회가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아이들도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 교육도 제대로 신경 안 쓰니까 사실은 그 이현주 의원의 발언 면면을 살펴보면은 되게 씁쓸한 표현이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해명을 하는 그 문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언을 잘못했고 문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 해명을 하고 싶은 거야. 그 해명을 하는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어. 저도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셔서 그 아르바이트 등등등을 비정규직 이런 걸 전전한 때가 있었다. 라고 표현하거든요. 이해되세요? 왜 저만 그 부분이 씁쓸합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삶을 책임지는 생계이고 본인의 삶이고 일터인 곳이 누군가에게는 한때 내가 전전하는 것의 노동으로 인식되는 그러니까 부정돼야 될 과거로서 호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고 인식하는 게 그 사람의 변이었다라고 하는 게 한국 사회 엘리트의 민낯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서 노동 관련된 걸 전혀 안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회 막상 나왔을 때 사회인이 된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대부분 나보다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 그런 것만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임 씨가 중요한 언론이 되거나 정치인이 되면 내가 언론인이 된다고? 정치인이 되면 이렇게 홀방에서 이렇게 전전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 애들하고 막 구박받고 막 이런. 팟캐스트 그런 거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다 하는 거고. 시사 프로 하나 운영할 그냥 동네에서 떠드는 형 아니냐. 걔네들 다 잉여들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다음이 마지막 녹음이죠. 다음 주가 마지막 녹음 아니야? 네, 임 씨가 한 말을 편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컨펌을 받고 얘기해.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들 이 정도에서 우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2부에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씁쓸한 소식이에요. 우리 지역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광주극장. 전국에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단관극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광주극장에 심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식을 2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 귤 까는 방송은 오늘 1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귤 까는 방송은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그리고 후원하기 버튼을 통해서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들으시던 방송 중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보하실 내용이 있다면 팟빵 게시판을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후에 저희가 귤 까는 방송 시즌 2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임씨한테 연락해. 네, 임씨한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거 편집했어? 편집하지 마. 그리고 오늘 특히 소식 전해드렸던 청년 부채 관련한 것과 그리고 청년 청소년 노동과 관련한 상담이나 문의가 있으시다면 네이버나 다음 포털 사이트에 광주 청년 부채 제로 캠페인 또는 광주 청년 유니온을 검색하시면 청년 부채와 노동과 관련한 상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 같이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